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밤에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한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위주로 낙폭이 과했고 M7 기업들도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어지는 페드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중시하면서 금리와 향후 주가 지수가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글로벌 헤드라인 통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첫 재무장관을 놓고 파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제3의 후보가 낙점될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스콧 베센트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우크라의 러 본토대를 미국의 미사일 사용 허가했다. 자,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를 깊숙하게 공격할 미국의 미사일을 사용 허가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 정책의 변환의 기조가 보여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시진핑 마지막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1월에 임기를 앞두고 마지막에 벌어지고 있는 정상회담인데요. 다만 시 주석은 대중 억제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9만 달러대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보여주다가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도 꿰차고 있는 부분인데요. 리플은 이에 1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폭등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더 자세한 소식은 아침에 있는 미증시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랠리로 인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고 파월 의장의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발언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낮아진 것이 주가의 하방 압력을 높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미국의 굳건한 소비 지표 역시도 금리 인하가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히 주가 지수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0.7%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1% 넘는 낙폭을 기록했고 나스닥은 2%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에 역시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한때 4.5%까지 치솟았다가 4.445%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트럼프 2기 체제에 앞서서 우려감을 키워가면서 반도체주들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3% 넘게 빠지면서 4,800선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 역시도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죠.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전장 대비 2.45% 하락하며 배럴당 66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M7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테슬라를 제외한 전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애플은 1.4%가량 하락했는데요. 그렇지만 에버코어 ISI는 애플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가 스마트폰 업그레이드의 슈퍼사이클을 촉발하진 않았지만 더 많은 AI 기능이 추가가 됐고 결국에는 아이폰 성장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장기적으로 전망을 한 건데요. 에버코어 ISI는 애플에 대한 목표가 $250 유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 넘게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고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추가하고 이 회사들이 독점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현재 시간 15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수정된 소장을 제출했는데 피고로 오픈 AI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가됐습니다.
머스크 측은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사실상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이 xAI와 같은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엔비디아 살펴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3%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150달러까지 넘봤었던 엔비디아는 금요일장에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지금은 140달러 선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가총액 1위 자리는 지켜내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차세대 AI 칩 블랙웰이 서버 과열 문제로 양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디인포메이션은 블랙웰이 맞춤형으로 설계된 서버렉에 연결했을 때 과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이에 대한 설명 요청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블랙웰의 양산 계속해서 늦춰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실적과 이 이슈가 주가에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알파벳은 금요일장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살펴보시면 M7 종목들 중에 금요일장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종목이었는데요. 하지만 모니스의 분석가 브라이언 화이트는 아마존에 대한 매수 등급 재확인하면서 목표 가격을 225달러에서 245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물론 규제에 대한 압력이 존재하지만 클라우드 활용, 디지털 광고 사업 확장, AI 혁신이나 또 지역적 이행 네트워크의 효율성 실현, 간소한 비용 구조 활용 등을 통해서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무려 4%나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반독점 리스크에 직면한 메타 금요일장에서 좀 부진한 흐름 보여줬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검토 소식에 급락한 바가 있었는데 이 세액공제 폐지가 오히려 경쟁업체에 더 큰 손실을 안겨줘서 테슬라의 경쟁력은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좀 다른 시각의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하스탁입니다. 먼저 모더나 살펴보시죠. 모더나를 비롯한 제약주들이 일제히 부진한 흐름 보였는데요. 금요일장에서 주가는 7.34%나 하락하면서 종가 36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내각 인선에 영향을 받은 건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전 대선 후보를 지명한 겁니다. 그는 평소 백신 사용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라고 주장하는 등 백신 불신론을 주창하고 또 건강과 관련한 음모론을 설파했던 인물이죠. 이 여파로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의 주가 급락한 것은 물론이고요. 파이자의 주가도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또 파이자와 함께 코로나 백신 개발에 도움을 준 바이오엔테크 역시도 주가가 4% 가까이 빠졌습니다. 다음으로 팔란티어 살펴볼까요? 주가가 11%나 급등했네요. 월가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수혜주죠. AI 데이터 업체인 팔란티어의 주가가 금요일장에서 11% 이상 뛰면서 6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팔란티어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나스닥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여파로 보입니다. 현재 팔란티어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데 회사가 목요일장 마감 후에 오는 26일부터 나스닥으로 이전해서 거래가 된다라는 소식을 발표한 겁니다. 나스닥 시장으로 이전할 경우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돼서 새로운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뛴 것으로 해석이 되죠. 팔란티어는 지난주 월요일장 마감 후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준수한 3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4분기 가이던스 역시도 긍정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팔란티어의 주가가 올해에만 무려 283% 폭등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180% 이상 상승했으니까 이보다 훨씬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아거스 리서치의 분석가들은 현재 재무 상태와 성장 예측을 감안했을 때 랠리가 팔란티어의 주가를 너무 높게 끌어올렸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살펴볼까요? 반도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실망스러운 매출 전망을 내놓으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9.2%나 하락하면서 종가는 168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 달 만에 가장 큰 일중 주가 하락인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약 71억 5천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분석가들의 평균 예상치인 72억 5천만 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1일 우리 시장에 관심이 아주 많이 쏠려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트럼프 랠리 향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최근 엔비디아는 블랙웰을 포함해 어느 정도 잡음이 있었던 만큼 굉장히 시장은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빅테크 기업의 마지막 실적도 발표죠. 네.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20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21일인데 투자자들의 눈이 쏠리고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또 이제 시총 1위를 지금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뭐 애플까지 제치고 엔비디아가 잘 나간다. 근데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데 전반적인 반도체 쪽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좋은 것도 좋으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럼 이게 낙수 효과로 우리 정시나 또는 미국 정시든 이른바 반도체 기업 쪽으로 또 영향이 미쳐지냐, 긍정적인, 이게 이제 중요한 거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뉴욕 정시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지수에도 엔비디아의 영향력을 이제 뭐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TSMC도 엔비디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엔비디아도 TSMC도 다 눈치 보는 건 누구 눈치 봅니까? 트럼프 눈치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현상들이 우리가 자꾸만 어떤 기업의 실적이나 경쟁력 이런 거 외에 다른 걸 생각해야 되는 변수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 투자자들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15일 지난주죠. 지난주 이제 뉴욕 정시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드에 이제 차익 실현도 있었고, 일단 중요한 게 금리 인하 속도를 시사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죠. 이게 뭐냐? 그럼 연준 의장은 파월 연준 의장은 또 뭐죠? 이소연 앵커 뭡니까? 또 눈치를 보는 거죠. 누구 눈치요? 트럼프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미국 눈치 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 정시를 자꾸 힘들어지게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데 실제 나온 건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게 일단
선제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인선하는 거 보니까 좀 이것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2시간 고민하다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해버리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 케네디 가문이죠. 백신을 또 불신하는 사람이고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조금 주가가 내려갔는데 미국 증시는 좋을 거예요. 전망도 내년에는 S&P 500도 계속 기록 갱신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20일 미국 시간으로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엔비디아도 눈치 본다. 엔비디아도 눈치 본다. 그럼 뭐다? 이런 실적 발표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죠. 좋긴 좋은데 뭐 이게 엄청나게 판도를 바꿀 정도의 상황인가? 이런 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전체 반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되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이 다시 좀 활기를 띠는 것이 어떤 변수가 될까? 엔비디아 변수가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분석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지 시간 20일 엔비디아는 무난한 실적을 공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빅테크 기업들이 연말에 힘이 빠지는 눈치 보기 장세에 변수가 생겨서 역시 불확실성이 좀 커져가고 있다는 부분 역시도 참고해 주실 만한 포인트인데요. 지난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하나 더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7개국 환율 관찰국으로 재지정한 부분이었습니다. 방송 도중에 속보로 확인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놀라기도 했었는데 한미 경제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커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14일 이제 미국 재무부가 이제 의회에 보고한 거예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재무부는 트럼프 정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하면 미국도 따지고 보면 경제가 지표상으로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조금 올라갔죠. 그러니까 조금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미국 재무부라는 곳이 트럼프가 들었다고 해서 확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14일 날 여기 포함된 국가를 보면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조건이 있어요. 뭐 수출액이 얼마다 이런데 이제 이 재무부의 반응을 봐도 그렇고 지금 미국 대선 이후죠. 이런 걸 보면 뭐다? 슬슬 군기 잡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군기를 잡느냐?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희한하죠? 지금 유럽에서는 독일만 포함이 됐고 다 중국, 그다음에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이에요. 어떤 나라는 캐나다도 포함 안 됐어요.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으로의 수출이 많은 나라예요. 이거 수출 이거 우리 제품 수입은 안 해? 이게 이제 미국의 반응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게 이 트럼프 집권 2기에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관찰 대상국이 중요한 게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심층 대상국이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심층 대상국이 되면 실제 이제 제재로도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자, 군기 잡는데 그래서 뭐 좀 조정할 거야, 어떨 거야.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이든 아니면 뭐 방위 산업체 이 비행기든 보잉이든 뭐 더 사갈 거야 말 거야 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대만도 잔뜩 수입 리스트를 미국으로부터 뭘 수입할까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이제 강달러 상황이 되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고 주식 가치가 9% 가까이 지금 대선 이후에 지금 뒷걸음질 치는 것으로 올해 들어서 분석이 돼요. 올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전반적으로 다른 통화 지금 화면을 바로 보세요. 바로 보시면 통화 환율 변동에 뭐 N이야 원래 N저였잖아요. 원래 N저였으니까 저게 지난 1년 정도 기간 동안인데 보시면 대만 달러나 지금 다 그래요. 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독 N저인 일본만 제외하면 우리 가치가 이게 너무 이게 떨어졌어. 그죠? 그다음에 이제 주가 지수 변동을 보면 이건 워낙 많이 얘기 쭉 보시면 이게 다 푸른 색깔인데 우리만 붉은 색깔이에요. 마이너스라는 거죠. 적자가 났다는 거죠. 코스닥 내려갔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영국, 유럽, 홍콩, 자, 일본 다 올라갔어요. S&P 500은 당연하겠죠. 물론 이거 대만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만 이런 상황이 되는 것에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간 나라도 환율 관찰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독 더 큰 피해를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접근해야 될 부분은 뭐 상법 개정이 됐든 간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지금 총동원을 해서 상법 개정을 빨리 해서라도 우리의 주식시장 구조 자체를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적신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도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군기 잡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많은 국가들 위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심층 대상국이 되지 않겠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나눠볼 부분,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대체적으로 아직 상승 추세인 반면에 금값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머니무브를 바라봐야 될지 좀 굉장히 궁금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만 달러를 넘기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변곡점에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자들이 중요한 게 이런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부자든 부자가 아닌 사람이든 다 타격을 입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조적 분석을 해라. 막 종목 하나에 시선이 꽂혀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나 새벽 올라서 돈 좀 벌었는데 지금 떨어졌는데, 이런 호들갑을 떨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조적인 분석을 합니다. 전 세계 글로벌 경제, 머니무브,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6개월, 1년 전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서울경제TV 다시 보기를 하시면 제가 금값이 급상승하기 전에, 이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금값이 급상승하기 1년 전부터 금을 주목해라. 또 이번에 금값이 내리기 전에 제가 무슨 얘기 했습니까? 금값 주의해라. 그 말씀 드렸죠, 그죠? 제가 무슨 지금 와서 딴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방송 다시 보기 하면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환율 상승, 강달러, 이제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니까 금리 상승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법인세를 내리기 때문에 이런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굉장히 구조적인 상황이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왜? 이게 또 하나 트럼프로서는 MZ세대와의 대화 수단이고, 지금 매노스피어 같은 데서 많은 호응을 얻었던 이유가 아들 레온의 역할도 있지만 비트코인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이렇게 결합이 됐던 것도 바로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 연결되죠. 그죠? 자, 좀 주춤했다가 비트코인은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 성격도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금값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말씀드렸죠. 오히려 실수요자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 절반 가까이 너무 많다. 제가 지적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강달러 되면 조심해라.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급락을 해요. 금값이.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올해 들어 정말 역사적인 기록을 계속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티로키의 중앙은행도 거래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리고 이런 상황들에서 강달러 현상. 그러다 보니까 이 투기성 자금이 이탈한 데 따른 좀 단기적인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계속 꺾일 수도 있죠. 자, 보십시오. 자, 오른쪽 상단을 보십시오. 오른쪽 상단. 보시면은 쭉쭉 올라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뭐 한 3년 전에 이 금에 투자하신 분들은 한 3배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3년 전, 4년 전에. 그러니까 벌써 제가 금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게 6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봤는데 제가 6개월 전부터 조금 신중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그죠? 그런데 쭉 꺾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개인들이 우리 MZ세대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강달러 현상이죠. 지금 달러가 쭉쭉 올라가면서 쭉 꺾이는 현상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주목하실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산으로 비트코인과 금이 양대축으로 쌍끌이를 해갔는데 이제는 비트코인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현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조적인 부분, 상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연계되는 게 여러분들이 경제를 경제로만 보시면 안 돼요. 트럼프가 여러분들 보셨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손을 끌어당기면서 일론 머스크의 아들 X의 손을 끌어당기면서 우리 가족이다. 패밀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함께 가겠다. 그래도 말씀드렸죠. 전기차는 더 이상 지원 안 해준다. 이러면서 테슬라는 예외.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트럼프 집권 2기에는 이상한 상황이 노멀이 될 수가 있어요. 뉴 노멀의 시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지금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S&P 지수는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식 시장은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금값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강달러가 되면서 환율이 상승하면서 연준의 금리가 인하돼야 또 올라갈 수 있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게 금값이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금값은 물론 이걸 뭐 하나의 정보 또는 두 개의 정보에만 다 우리가 단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신중하고 선제적이고 가령 금에다가 모든 걸 지금 몰빵했다?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더 신중하고 지혜로우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 골드만삭스 발로 일컬어진 S&P 500의 상승. 자, 여기서 이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방향을 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은 반도체 관련해서 우려감이 굉장히 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등락에 따라서 울고 웃었던 한 주가 됐었는데요. 4층까지 내려오는 한편 또 갑작스럽게 7%가 넘게 급등하면서 정말이지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 추이와 반도체는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뭐 빅스라는 변동직수도 있고 또 PER로 분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적정 가격이 삼성전자가 6만 원대다.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3만 5천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참 이런 분석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차원적 분석을 해야 되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의 실적과는 또 무관하게 작동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실적대로 하면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없죠. 그냥 실적대로만 간다면 기계적인 분석이나 인공지능을 통한 분석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경제 나와서 제가 분석을 해드린 이유죠. 왜냐하면 자 그럼 이제 삼성에서 10조를 한 1년 동안 앞으로 이제 매수를 하기로 했고 또 당장 내년 3월까지는 3조 원치를 매수를 해서 소각하기로 했고 와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네. 최근에 전고점을 지난 7, 8월에 찍었던 8만 원 이상 올라가서 9만 원, 10만 원 되겠네.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걸 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의 실적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위기설이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HBM3E가 작동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지금 주변의 여건 자체가 삼성을 견인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자, 지금 반도체 전반적으로 선도하는 엔비디아가 좋긴 하지만 전체를 다 끌고 갈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면 트럼프 집권 2기에도 당장 우리 한국의 반도체 기업만 별도로 더 신경을 써서 혜택을 주고 할 그런 상황이냐?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럼 자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위기를 탈출할 만한 것이 한두 달 대로 나올 수 있냐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이걸 막 호들갑을 떨면서 어떤다 저떤다 이제 뭐 심지어는 한 보도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전 재산을 지금 이제 삼성 오를 날만 생겼으니까 이제 10조 원을 사서 어떻게든 뭐 3조는 소각을 해버리고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죠. 주식의
양이 줄어들면 그만큼 이제 주가가 오른다는 판단일 거예요. 자,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해요. 아니, 장밋빛 전망만 생각하면 와, 그러면 이제는 오를 날만 생겼으니까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삼성전자 뛰어들면 되겠네.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이럴 때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어떤 포트폴리오 섹터도 30%를 넘지 마세요. 가장 적정한 건 한 25%, 4분의 1 정도로 여러분 다 몰빵을 한다. 전 재산을 다 총동원 한다. 우리 MZ세대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막 온대 분석이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삼한전자 상황에서 우리가 반등 모멘텀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이 지나면서 반도체의 웨이브는 달라질 것이다.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기적으로 수량이라든지 공급량이라든지 구조적인 상황이라든지 안보, 또 이 공급망에 따른 또 반도체 중국의 굴기도 있고, 또 미국의 또 반도체 동맹도 있고, 칩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좀 더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워렌 버핏, 제가 만나려다가 뭐 불발이 됐습니다만, 워렌 버핏 오마의 현인이죠. 이 버핏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래서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지만, 기다리면서 보는 게 뭐냐면, 그 현인이 보는 것은 전반적인 상황을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래 위 좌우를 다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지루할 정도로 거듭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 인사의 통화에도 조선업이 언급됐잖아요. 그러면 조선업이 여전히 미중 충돌할 경우에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엔진은 하나 엔진, 그다음에 하나 오션, 이런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거 수리 가능하죠. 그다음에 미국과 더 빠른 협력이 가능한 거제도의 삼성중공업,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초점을 맞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대중공업은 워낙 또 탄탄하게 잘 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외국인이 보유한 코스피 주식 시가총액이 지금 줄고 있는 거 있죠. 이 부분도 외국인 동향이 어떻게 되는가, 외국인이 뭘 사고 뭘 팔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상황에서 방산,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제약 바이오, 왜 미국도 뭐 생물보호법 이런 부분들에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불확실성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조선은 무조건 살펴봐라라는 부분까지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트럼프 당선과 우리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불러온 퍼펙트 스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방산과 바이오, 조선 좀 두루두루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탑픽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사람을 봐라. 왜냐하면 지금 백신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케네디 주니어가 그럼 집중하는 건 뭐냐? 뭔가 좀 기존의 당뇨라든지 또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그러면서 좀 약값을 내릴 수 있는. 그래서 미국 서민들에게 이 부분을 또 이 희귀 질환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알테오젠과 유사한 회사들의 관심을 좀 많이 가져라. 미국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약회사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리고, 또 하나 일론 머스크죠. 그러면은 뭡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적외도 위성을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 통신사들 이런 부분들 잘 보시고, 하나 시스템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다음에 우주항공 이쪽 보시고, 금융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어요. 금융 쪽 봐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사람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케네디 주니어를 보든지, 아들 트럼프 주니어를 보든지, 일론 머스크를 보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방산이나 원전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걸 보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트럼프 시대에는 사람을 계속 쫓아가면서 저 사람들이 어떠냐, 재무장관, 또 국방장관, 또는 일론 머스크, 이런 부분들에 이제 더 집중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지금 미국 의회를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가져가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트럼프 집권 1기와는 좀 다르게 상당히 이 부분이 트럼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뭐 데이 트레이드를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은 이런 시기일수록 장기 투자를 권유하는 거. 왜? 좀 더 정책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 또 예측 가능한 그런 쪽으로 전개되는 쪽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더 무게를 실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2.0 시대에는 인물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난달에도 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7,189억 달러로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0.3% 증가를 웃도는 결과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증가했습니다. 상무부는 또 9월 소매 판매 성장률을 당초 0.4%에서 0.8%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메리카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빌 애덤스는 경제는 기본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2025년에도 견실한 성장을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은 2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미 연준은 10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역시 0.3% 감소했습니다. 직전월인 9월 수치는 0.3% 감소해서 0.5% 감소로 감소폭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연준은 민간 항공기 제작사 파업이 지난 9월 총 산업 생산의 성장률을 약 0.3%포인트가량 끌어내렸고 10월에도 0.2%포인트 억눌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형 허리케인 밀턴과 헬렌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10월의 산업 생산 성장률을 0.1%포인트 더 줄어들게 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제조업, 광산업, 유틸리티 산업의 총 생산량의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미국 산업 경기와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가운데 연준 인사들도 잇따라 금리 인하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연준 내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오스틴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간 우리가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향해 진전을 이어간다는 가정하에 금리는 현 수준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그 수준까지 금리를 낮추는 걸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도 성향의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낮춰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선 확실히 선택지에 올려져 있긴 하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12월까지 들어오는 추가 지표가 있고 우리는 무엇이 타당한지 지속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페루 수도 리마에서 현지 시간 15일과 16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에이펙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귀결된 미 대선 이후에 펼쳐지는 첫 주요 다자회의였는데요. 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가 미칠 파장을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는 60%, 또 다른 모든 나라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무역 협상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고 다른 나라는 지게 만들까 하며 승부를 보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도 연설문을 통해 몇몇 국가가 패권을 행사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죠. 역시 트럼프 당선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틀간의 회의 폐막과 함께 정상선언문을 통해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자유무역에 방점을 찍은 선언문을 발표했다는 해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비상장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2,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다음 달 기존 주식을 한 주당 135달러에 매각하는 공개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체 기업 가치를 2,5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는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스페이스X는 지난 6월에 진행한 비슷한 방식의 주식 공개 매수에서 기업 가치를 2억 2,1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6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400억 달러나 치솟은 겁니다. 로이터는 스페이스X의 급격한 기업 가치 향상은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자리 잡으며 그의 영향력이 훨씬 더 막강해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0월 중국 소매 판매는 4조 5,396억 위안으로 YOY 기준으로 4.8% 늘었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3.8%를 상회했고 전달인 9월의 증가율인 3.2%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10월 산업 생산은 5.3% 증가했는데요. 소매 판매와는 달리 시장 예상치인 5.5% 상승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투자는 지난 1월에서 10월 사이 10.3% 줄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국은 10월 경제가 안정되면서 주요 경제 지표의 반등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그러나 대외 환경이 더 복잡하고 심각해졌으며 국내 유효 수요가 약하고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은 아직 더 다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평가했죠. 이번 중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외신의 해석도 엇갈렸는데요. 블룸버그는 준수한 소매 판매 증가율에 좀 집중하면서 최근 나온 경기 부양책이 일부 주요 부문의 회복세를 견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는 소매 판매 증가에도 산업 생산의 성장세가 둔화했고 부동산 부문 수요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경제 모든 부문에 온기를 미치도록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뒷받침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역시 잘하는 걸 해야 돼. 월트 디즈니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만년 적자를 보였었던 디즈니 플러스 광고 요금제 가입자 수 증가 힘입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15일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 그리고 ESPN 플러스 등 OTT를 포함한 스트리밍 사업 영업이익이 3억 2,100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분석이고요. 전년 동기에 기록한 영업 손실과 비교하면 대폭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디즈니의 스트리밍 사업은 지속 적자를 기록했다가 지난 2분기 영업이익 4,7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바 있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신규 가입자 약 60%가 광고 요금제를 선택했으며 미국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의 37%가 광고 요금제에 가입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3분기 유료 가입자는 전 분기 대비 440만 명이 증가했다라는 수치입니다. 네, 밥 아이거 디즈니 CEO는 최근 적용한 가격 인상은 더 많은 사람들을 AVOD, 즉 광고 기반 주문형 비디오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고안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스트리밍 부분이 내년에 약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7월에서 9월 매출액은 225.7억 달러, YOY 기준으로 플러스 6% 수준이고요. 컨센서스를 부합했습니다. 특히나 EPS는 1.14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한 모습이었고요. 네, 엔터테인먼트 매출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시면 방송과 영화, 스트리밍 등 매출은 108.3억 달러, YOY 기준으로 14%나 넘게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10.7억 달러, YOY 기준으로 무려 352%나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포워드 2024년 4분기향 디즈니 플러스 코어 누적 가입자는 1억 2,270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컨센서스보다 약 300만 명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또한 콘텐츠 부문은 인사이드 아웃 2와 데드풀 앤 울버린의 흥행이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호실적으로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판단도 함께하고 있고요. 두 영화의 미국과 글로벌 매출은 각각 13.9억 달러, 23.9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엔터테인먼트 부문 매출의 13%, 22%를 차지하는 큰 수치입니다. 스포츠 부문의 매출액도 살펴보겠습니다. 39억 달러, YOY 기준은 좀 플랫한 모습이죠. 그렇게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9.4억 달러, YOY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5%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ESPN 매출액은 1%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YOY 기준으로 6% 감소한 수치를 그려냈습니다. 자, 익스피리언스 즉 테마파크와 크루즈 등의 매출액은 82.4억 달러, YOY 기준으로 플러스 1% 소폭 오른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16.6억 달러로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 6%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추정한다면 2025년도 포워드 EPS는 5.32에서 5.42달러로 예상이 되면서 이는 시장 기대치보다 5%나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2026년도와 포워드 2027년도 EPS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향후 몇 년간 강력한 콘텐츠 라인업, 토이스토리나 어벤져스, 스타워즈, 아바타, 그리고 모아나 등으로 수익성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분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단기적인 역풍에도 불구하고 디즈니는 향후 10년 동안 600억 달러를 테마파크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익스피리언스 부문은 디즈니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는데요. 특히 장중에 10% 넘게 급등세를 보여왔습니다. 호실적과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에 장중 10%대 넘는 급등세를 그렸고요. 영화와 스트리밍 서비스 부문의 강력한 성장세가 실적을 견인했다라고도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은 전 세계에서 흥행을 거두면서 박스오피스에서 13억 달러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디즈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역시 함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디즈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월트 디즈니 계속해서 흑자 전환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번에 지난 분기에 이어서 흑자 전환에 정확하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국내 OTT 시장 역시도 더욱더 확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국내 관련주 역시 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일정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